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배웠던 반월부터 하나씩 작품을 좀 넣어놨는데, 자, 요걸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그래도 확인을 좀 해주고 나서 문제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반월 기억날 거야. 하늘에 지금 이렇게 반쪽짜리 달이 떠져 있고, 그게 지금 밑에 이렇게 물에 비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보고 이 화자가 이 반월의 아름다운 모습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를 상상해서 쓴 겁니다. 상상해서. 자, 이 상상을 하는 과정에 연상 과정이 나와요. 연상 과정. 자, 어떤 연상 과정이냐? 둥근 달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옥거울을 떠올리고, 이 옥거울은 누가? 여인들이 화장을 할 때 쓰는 거니까 두 가지로 어떻게 반쪽으로 나눠졌다면 두 여인이 싸운 것이다. 그래서 그 두 여인이 누구냐? 바로 여기 반쪽은 구름 사이, 반쪽은 물속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바로 물속에 있는 친구는 복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친구는 직녀가 되겠죠. 자, 견우와 직녀를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반쪽 물속에 있는 복비 같은 경우에는 하백의 아내로 물속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전설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여간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위에서부터 한번 간단히 보면 여기 옥거울 나오죠. 달을 비유한 거. 그리고 푸른 하늘에 걸었더니 벽공. 이것은 화장할 때 비춰보기가 딱 좋다라고 하면서 누가? 복비와 직녀가 서로 갖겠다고 다투다가 하나는 구름 위로, 하나는 물속에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쓴, 어떻게 보면 뭐 상황만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은 한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지금 이조년에 시조가 하나 나와 있는데, 자, 비슷한 상황을 좀 연출을 했는데, 맨 위가 지금 세 가지, 이화, 백꽃, 그리고 월백, 달빛이 비치고 있고, 그리고 은한, 여기 보면 은하수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요 삼경 때문에, 삼경이 지금 11시에서 1시니까 한밤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흰색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게. 자, 흰색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주변이 지금 어둡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흰색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거지. 그러면서 자, 화자에 뭐가 터진다? 일지춘심. 다시 말하면 센치함이 터집니다. 자, 일지춘심이 뭐냐? 그 나뭇가지에 어린 봄의 마음이란 뜻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물 자체 하나하나가 봄밤에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표현이며, 이것을 자규, 새겠죠. 네가 알겠냐마는 이라고 하면서 새가 나왔으니까 우선 청각이 들어간 걸로 봐야 됩니다. 다정하여, 이 다정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센치함이겠죠. 정이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에서 느끼는 감정이 너무 많아. 이건 나에게도 좀 병이지 않나. 그래서 난 잠도 못 잔다. 이건 진짜 병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하노라, 영탄적 어조를 써서 글을 마무리했네요. 자, 봄밤에 느끼는 어떤 애상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봤더니 고전 시간은 이렇게 자연물을 통해서 그 속성이나 이미지를 활용해서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드러낸대. 자, 이렇게 생각하고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간은 자연물의 형태와 색채를 드러내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나왔죠. 자, 시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자, 흰색이라고 하는 색채 이미지가 나왔기 때문에 자, 가능합니다. 2번, 명암의 대비를 통해. 명암이라는 건 어둡고 밝음이니까 이거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시적 공간에서 두드러지는 자연물의 아름다움이 강조된다. 맞네요. 3번,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서. 자,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물 위에 자연물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벽공이라고 하는 밤하늘의 어떤 어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밝은 빛을 나타내는 달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대비되네요. 나 특정 색채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흰색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자, 시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시적 분위기는 그냥 뒤에다 넣어주는 것 뿐이지 이거는 그 문제에서 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다 알고 있을 거야. 자, 5번 청각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소재. 자, 아까 나왔죠. 자규. 시적 상황을 대조적으로 전환한다? 이게 무슨 소리지? 청각과 아까 시각은 봄밤의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한 건데 이게 갑자기 대조가 된다? 이것도 맞지 않지만 전환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거죠. 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밑에 지금 보니까 대천바다 한가운데라고 해서 사설시조가 있습니다. 사설시조는 대부분은 이렇게 작자 미상의 조선 후기에 민중들을 중심으로 실생활 얘기를 하는 글로 역할을 했는데, 자, 수업 때 얘기를 해서 알겠지만 바로 여기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온놈이 온말을 하여도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이미 좀 짐작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약간 실생활과도 관계가 없고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언제 나온다? 유배 또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사람이 쓰는 글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작자 미상이라는 것도 민중이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정도로 좀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한번 글을 보면 금방 이해가 또 됩니다. 왜? 이런 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대천바다 한가운데 중침, 새침, 그러니까 바늘이죠. 바늘이 빠졌는데 여남은 열 좀 남은 10명 좀 남은 그러니까 10명이 좀 넘는 사공놈이 끝이 무딘 상아떼 그러니까 긴 막대를 끝끝이 둘러매어 일시에 소리치면서 귀를 꿰어. 자, 이 귀라는 건 바늘의 귀를 깬다라는 거겠죠. 자, 아까 말했듯이 긴 막대를 넣어서 바늘의 귀를 깬다는 말이 있대. 이게 말이 되나? 그냥 눈앞에 있어서 아주 자세히 보면서 거기다 그러니까 실을 집어넣어도 귀를 꿰기 힘든 상황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허무맹랑하다. 과장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믿고 있는 임금께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결백을 강조하고 있다 로 보면 됩니다. 그쵸? 자, 이런 상태에서 비슷한 뒤에 보니까 시가 하나 연결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요 5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에도 지금 비슷한 상황의 사설시조예요.
자, 개아미, 불개아미, 잔등이 부러진 불개아미. 앞발에 피부병이 나고 뒷발에도 피부병이 난 불개아미. 광름샘, 제넘어, 그러니까 고개를 넘어서 호랑이의 허리를 가로 물어. 누가? 개미가. 호랑이의 허리를 물어서 축혀 들고서는 바다를 건넜단 말이 있대. 이게 무슨 소리야? 개미가 어떻게 호랑이를 잡아서 바다를 건너?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허무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 부분. 똑같은 문장 표현이 나왔어. 온놈이 온 말을 해도 이미 좀 짐작해 보소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결백을 호소하는 작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쵸?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위시와 유사한 구조다. 맞고. 초장과 중장의 과장된 표현이 드러나 있다. 모두 과장된 표현이 있죠. 3번. 모두 종장에서 주제가 간접적으로 표현되었다. 자, 주제가 간접적으로 종장에서 어디? 여기. 이미 짐작하소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미 짐작하소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좀 현명하게 판단해라. 주제 맞죠? 자, 4번. 위시와 보기의 종장은 관습적, 자주 사용하는 표현. 관습적 표현. 근데 여기 봤더니 똑같은 문장이 두 개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민중에서 많이 유행되는 언어라던가 또는 구전돼서 내려오면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 보통 쓰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쓰이는 표현이 쓰였다. 관습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능하죠. 자, 마지막까지 볼게요. 위시는 바늘이라는 서민적 소재를 보기는 개미라는 자연물을 통해 각기 다른 주제, 이게 완전 틀렸네. 주제는 이미 아까 말했듯이 임께서 나의 억울함을 현명하게 좀 판단해 달라 이런 내용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당닭과 관련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공부했었죠. 자주 나오는 표현이 들어있는 한시입니다. 옆에 지금 얘는 글자를 써줬네. 이렇게 한시라고. 자, 내용은 엄청 쉬워요. 나무 조각으로 닭을 만들었대. 나무 조각으로. 자, 당닭이라는 건 그냥 그 닭의 어떤 품종이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집게로 집어 그 닭장 안에 회에 앉혔대. 그래서 이 닭이 꽃기어 울며 시간을 알리게 된다면 그럴 리가 없지. 왜?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줄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이렇게 가정한다는 건 항상 본인이 원하는 어떤 소망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소망이 여기 나오네. 어머님의 얼굴 비로소 지는 해. 해가 진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해가 뜬다라는 건 시작, 환희 이런 걸 나타내지만 지는 해는 죽음 또는 부정적인 표현에서 사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머님이 돌아가신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내가 만든 나무 조각 닭이 울어야지만 어머님은 지는 해와 같아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머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그리고 그 효를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 밑에 바로 문제가 있어서 풀 건데 문제가 별로 좋지 않아 보니까. 그래서 왜 좋지 않은지 조차도
판단해 보는 것도 실력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 지금 보기를 보면은 니은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데 나름 수능식으로 문제를 만들려고 한 것 같아. 자, 동쪽은 해가 뜨는 곳, 서쪽은 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서쪽 얘기가 나온 거지. 자, 보니까 죽음, 몰락, 늙은 것, 그리고 서천서역.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 불교적인 용어죠. 우리 그 서유기 보면은 나중에 그 손오공이 서천서역으로 모시고 가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내세 극락. 그래서 이상세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내세나 극락 또는 이상적으로도 의미가 된다. 자, 요것만 갖고 문제를 풀면 이 중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 보기를 참조해서. 자, 그럼 한번 참조해도 문제가 약간 애매합니다. 자, 1번 보면은 지는 해는 어머니의 죽음을 은유하는 표현 1호군. 가능해. 아까 전에 해석한 걸로 보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 지는 해는 물리적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표현 1호군. 이것도 가능하긴 한데 물리적 시간을 드러내는 표현은 가능하겠지만 다시 말해서 지는 해라는 거니까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지만 요 보기에 맞춰서 보면 자, 이 보기에 맞춰서 보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분명 죽음, 몰락, 늙은 것, 내세, 극락,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의 흐름을 보기로 표현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1번과 2번 중에 2번을 날리는 게 맞겠죠. 3번 지는 해는 어머님의 노쇠함. 노쇠함은 지금 여기 늙은 것이라는 게 직접 지문에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 어머님의 얼굴이 지는 해와 같다는 표현은 불교적 맥락에서 해석해야겠군. 자, 불교적 맥락에서 해석한다. 자, 어머님의 얼굴을 지는 해와 같다 그래서 불교적 맥락으로 이 주체가 어머님의 얼굴이잖아. 그치? 자, 어머님의 얼굴이 지는 해 같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돌아가신다라는 의미인데 불교적 맥락으로 해석해야겠고는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는 거지. 그치? 왜? 내세나 극락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불교적 맥락에서 해석한다고 지금 글 내용에서는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보기 내용에서는 볼 수도 있지만 글과는 연결이 잘 안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도 날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5번 어머님의 얼굴이 지는 해와 같다는 표현은 어머님의 사랑 자체를 이상화해서 한 표현이다. 자, 분명 어머님의 사랑이 밑바탕 전제 조건에 있다고 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지금 이거를 사랑이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지는 해와 같다라는 표현을 사랑 자체로 본다라는 건 조금 오바다. 얘도 삼각형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1번, 3번, 5번은 우리가 글을 판단하고 지문을 공부했을 때는 어느 정도 다 맞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좀 더 보기를 디테일하게 연결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뭐 어머님의 사랑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어머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을 때 깔끔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답은 3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머지 1번이나 5번을 쓴 학생들도 확실하게는 지문 내용과 연결했을 때는 맞는 표현인데 이 보기와만 연결이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해서 이걸 틀리는 걸로 볼 수 있느냐?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완벽하게 답이 잘 안 나온다. 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디테일하지 못했다. 아마 진짜 내신에서 나온다면 이런 것들은 크게 질타를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세 개 다를 다 맞는 걸로 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으면 꼭 수업 시간에 갖고 와서 질문을 하세요. 자, 그리고 뒤로. 자, 요번에는 수업 시간에 했던 정을선전입니다. 정을선전. 자, 이거를 읽으면서 정리하기에는 조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자, 요거는 바로 문제로 갈 건데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하고서는 바로 가볼게요. 적어도 우리가 내용 배운 건 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우선 누구와 누구의 대립입니까? 충렬 부인과 그 다음에 정렬 부인의 대립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심판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인 그리고 나라의 원수이면서 승상인 남편입니다. 그쵸? 자, 나가서 지금 전쟁 중이다가 가족 간의 어떤 불화를 듣고 막 돌아와서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정렬 부인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심판해 주는 내용인데 이 여기서는 지금 시비, 다시 말하면 종들이 굉장히 중심이 됩니다. 정렬 부인의 시비는 금련이 있었고 그리고 사촌 오빠인 복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글에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통을 한 남자가 있었다라는 걸로 이 충렬 부인이 뭐 하는 거예요?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복록이 그 간부로 나오죠. 자, 충렬 부인을 도와주는 사람 엄청 중요하죠. 금섬, 월매. 자, 이 두 사람의 도움으로 충렬 부인은 임신을 한 와중에도 지금 어디서? 지함. 땅속에서 지함입니다. 자, 땅속에서 해산을 하고 거기서 겨우겨우 음식을 먹어가면서 버티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요게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하여간 이 상황을 좀 종결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원수의 어머니인 왕비가 있었는데 당연히 상황을 딱 들었을 때 오해를 하고 누구 편을 들어줘요? 정렬 부인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상황을 정확히 다 알고 충렬 부인에게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쵸? 자, 하여간 나중에는 분명 정렬 부인이 잘못된 것들이 다 들통이 나서 정렬 부인과 금년이 죽습니다. 정렬 부인은 그래도 누구였지? 조왕의 딸이고 그리고 승상의 아내였다라는 의미로 인해서 예를 갖춰서 참수를 하진 않고 뭘로? 그 독약이든 약을 주는 걸로 죽이는 그런 과정이 보이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거 9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9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보기를 보면 가장 적절한 건데 선과 그리고 악 이렇게 두 가지 편이 구성이 되고 끝내는 선이 승리하는 내용이다. 끝낸 이런 건 권선징악이라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 그러면서 이걸로 인해서 인간 사이에 기본적인 윤리 문제가 중요함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보면 1번 유승상과 정렬 부인의 관계에는
선이 승리하고 악이 패배하는 안 되죠. 왜? 유승상이 지금 얘와 완벽하게 대립하는 인물이 아니고 정렬 부인과 대립하는 인물은 충렬 부인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됩니다. 2번 월매와 금섬에게 후한상이 내려진 것. 나중에 기본적인 윤리의 중요성. 자, 여기 지금 보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당연히 선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리고 그러다가 희생한 사람들은 상을 내려야 된다. 라는 내용이니까 이거 가능합니다. 자, 끝까지 볼게요. 정렬부인과 달리 금년에게 내려진 형벌이 무거운 이유는 권선징악? 이건 권선징악이 아니고 정렬부인의 신분 차이로 인해서 한 사람은 차명을 맞는 거고 한 사람은 독약이 든 그 약을 먹게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독약을 먹는 게 더 아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하여간 이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당시에는 그것을 나름 배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봐요. 4번 왕비는 정렬 부인과 짜고 충렬 부인을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악의 편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 왕비는 어머님인데 미안하다고 분명 상황을 인지하고 오해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잘못을 뉘우쳤죠. 그러니까 악이 아닙니다. 금년은 정렬 부인이 시비로 상전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인으로 보기 힘들다. 이것도 가능하긴 한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들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뭘로 나오면은 비판적 시선으로 본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한 내용에서 시키는 거 말고도 어디 있었냐, 여기 보면은 옥졸들이 지금 상황을 다 얘기하는 부분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 얼굴과 손이 곱지 않아서 아 이거 충렬 부인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의심을 했는데, 그 얘기를 정렬 부인의 시비 금년이 지나다가 듣고,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자기가 지나가다가 듣고 이 얘기를 나중에는 정렬 부인에게 얘기하면서 정렬 부인이 끝내는 죽지 않았다는 걸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어떤 전제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한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정렬 부인은 악인으로 보기 어렵다도 이것도 잘못됐다. 자, 그러니까 답은 2번밖에 될 게 없겠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서경덕의 글이 나왔습니다. 서경덕의 글. 서경덕의 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부분이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가 이게 두 개가 원인이야. 자, 읽어보면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라고 자신을 평가해서 어리석다라는 어떤 상황조차 다 어리석게 됐다. 내가 어리석어서 라는 결과를 다 말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일반적 진술, 보편적 진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만중운산, 자, 겹겹이 가로막혀져 있는 이 산 그리고 구름, 이걸로 어떻게 임이 오겠냐라고 하면서 과장법을 사용해서 이 만중운산 때문에 임은 올 수가 없다. 원인, 응?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는 잎 부는 바람에 자, 잎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거 하나에도 너인가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이미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과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만, 자, 이런 것들은 다 이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전개라고 하냐? 결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진술을 먼저 말하고 원인,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런 걸 연역적 전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역적 전개. 자, 그래서 밑에 있는 13번을 풀어보면 1번 A는 구체적 진술. 자,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초장에 구체적 진술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일반적, 보편적 진술이 나왔죠. 그리고 구체적 진술은 여기겠죠. 그쵸? 자, B, C는 포괄적 진술에 해당된다. 포괄적 진술도 또 다른 말의 표현이지만 일반적, 보편적 진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선 1번으로 바로 나오네요. 자, B는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B를 보면은, B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중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화자가 처한 상황이 어디입니까? 만중운산. 만중운산. 그러니까 임과 이별한 화자의 어떤 처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만중운산이라고 하는 장애물로 인해서 지금 화자는 어딘가 고립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3번 B에서 시적 대상과의 재회가 쉽지 않음. 자, 지금 위에 있는 내용과 같이 그냥 연결해서 보면 되겠네요. 구름 덮인, 겹겹이 구름 덮인 산이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재회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맞고. C는 종장은 A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 아까 전에 이 두 가지는 원인이 된다. 근거가 될 수 있다. 맞죠? C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 어떻게? 자, 잎 하나가 지는 건데도 그게 너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은 굉장한 그리움의 깊이가 엿보인다. 이해되죠? 자,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지금 연시조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연시조는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부분. 자, 빠르게 보면서 대장부가 해야 될 일 아느냐 모르느냐, 효제 충신, 그러니까 유교적인 측면에 효도, 우애 또는 임금 사이에 충성심, 그리고 신, 믿음이니까 친구 사이에 해야 할 일 외에는 없다. 이게 인간의 도리다. 라고 얘기하는 글이고, 두 번째는 남산에 많던 소나무, 소나무는 절개죠. 여기서는 충신.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임진왜란 후에 부군은 도끼인데, 도끼가 이렇게 날랬다 라고 하는 표현은 다들 뭐 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화를 입었다. 충신들이 뭐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하지만 내비둬라. 비와 이슬. 자, 우로라고 하는데, 이 비와 이슬이 깊으면 다시 볼 것이다. 그러면 이건 임금의 은혜가 되겠죠. 임금이 다시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유배 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복권될 것이다. 자, 그리고 창밖에 가랑 비우고 뜰가에 제비가 날아드니 적개개 회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적개개 회포는 지금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화자를 말하는 거죠. 무슨 일로 끝이 없어. 그 감정은 끝이 없대요. 저 제비가 날아다니는 모양을 보고 한숨 짓고 있다. 그러면 이때 이 제비는 지금의 화자와 처지가 대비되는 존재고, 밑에 있는 제비는 적객에게 벅이 없고 다만 공량 위에, 공량이라는 건 건축물의 어떤 그
공간에 얻는 볼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여간 저 위에 제비로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는 유사성을 얘기합니다. 왜? 종일토록 뭔가를 막 지지배배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풀어낸 시름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풀어낸 시름은 너보다도 많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비교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비도 뭔가 시름이 많아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있잖아. 너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고는 있지만 끝내는 시름이 많다는 부분에선 같으니까 여긴 유사성이네요. 그래서 대비와 유사성으로 봐주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간의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겠냐. 위로하는 존재죠. 밝은 달. 천리에 멀지 아니여 간데마다 따라오니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는 강남까지도 따라간다고 하는데 명월도 지금 유정한 벗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딜 가든 이렇게 따라오고 있으니 또 지금 오타가 난 거 같네. 따라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어집어 반가운 어이구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이러면서 지금 외로움을 달랠 친구는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문제는 따로 풀지 않을게요. 지금 두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까지 그러니까 15번까지 문제를 푸시고 여기 밑에 보면은 지금 모의고사 관련한 지문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까지 다 문제를 푸시고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수업 시간에 풀어줄 테니까 그때 봐서 질문은 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